오늘은 뉴럴 네트워크 6번째 시간인데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다음 주에 강의를 드릴 RNN에 앞서서 먼저 자연어 처리라고 얘기하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에 대한 강의가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RNN 수업을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오늘 잘 이해를 하시면 다음 주에 RNN 강의도 쉽게 그렇게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 되겠습니다. 자연어 처리. 자연어 처리하면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게 만드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말을 배우고 조금씩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휘를 배우고 문장을 배우고 또 따라서 하고 이러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또 다양한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이제 태어나서 아마 초등학교 때문에 기억이 나실 텐데요. 초, 중, 고, 또 대학, 또 사회에 나오면서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그 언어들, 그게 글이든 말이든 어떻게 그 의미를 더 잘 깊이 또 광범위하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 그러니까 말을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그래서 꼭 이렇게 연설 같은 분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언어들, 대화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요새는 이제 자연스러운 말을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게 하는 영역에 이 NLP가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 NLP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텐데 NLP도 신경망, 특별히 딥러닝이 활성화가 되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는 연구 방법에 더 박차를 가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word, 단어인데요. 왜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NLP의 핵심일까요? 그 이유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또 글이라는 것 자체가 단어들이 연결돼서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 단어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 그 순서에 의해서 또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단어의 배열의 순서 그리고 그 단어들이 같이 사용되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의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한자의 의미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이 단어가 여러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느냐가 NLP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단어의 의미가 단 하나라면 사실 NLP가 대단히 쉬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뭐 이럴 때 의미가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또 경우에 따라 행간을 읽거나 말은 또 A라고 해놨는데 실제 진심은 딴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참 또 우리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남녀 간의 뭐 연애라든지 또 직장 상사와 또 부하 사원의 대화라든지
또 팀원 동료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마 여러분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말한 단어의 의미를 내가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힘들 텐데 하물며 인공지능, 이 컴퓨터가 그 의미를 그렇게 다양한 의미를 잘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또 어려운 도전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죠. 시소러스. 보통 이제 뭐 동의어 사전, 또 요새는 뭐 반의어 사전 같이, 그러니까 동의어를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놓은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반대말, 그래서 꼭 이게 유사어, 뭐 동의어, 반대말, 뭐 다양한 의미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전처럼 유사한 또 반대되는 의미를 같이 엮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평면적이죠. 평면적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통계학 기법을 쓰는데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는 워낙 NLP가 스태티스틱스, 통계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뭐 조금 더 제가 다르게 표현한다면 두 번째 스태티스틱스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크립티브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기술 통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인퍼런셜 스태티스틱스, 즉 추론 통계, 가설 검정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확률의 의미가 세 번째 우리 인프런스에 갔을 때 조금 더 많은 의미를 갖는 거죠. 두 번째 그냥 우리 기술 통계에서는 그 데이터셋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그래서 그 특성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잘 기술 설명하는 그러한 기법이 이제 우리 보통 기술 통계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뭐 편견, 표준 편차, 뭐 그런 것들, 그런 기법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인퍼런스 베이스드 NLP의 꽃을 피우게 된 게 바로 여기에 신경망 기술이 접목이 돼서 NLP가 확 커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아마 점점 더 앱에서 여러분이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원래 이 스마트폰이 디바이스가 작잖아요. 물론 태블릿 PC 뭐 이런 거 있지만 스마트폰이 기본적인 이제 단점이 아마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래에는 아마 거의 키보드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카톡에서 이게 글 쓰거나 이럴 때 이미 거기에 있는 마이크 사용을 해서 그냥 말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미 이제 데이터 입력은 그 안에 NLP가 작동이 돼서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얘가 받아들여서 그냥 바로 글자로 변환을 해서 입력을 시켜주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텍스트를 주면 자동적으로 이제 더빙을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이미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NLP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얘가 아예 우리가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어떤 이제 검색을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어를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뭐 스피치를 하는데 옆에 같이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다음 말이 잘 생각이 안 나. 그럴 때 얘가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말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신감 있게 가서 연설할 수 있겠죠. 이런 똑똑한 그 NLP까지 사실 RNN이 도입이 되면서 딥러닝이 NLP에 도입이 되면서 거의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오히려 더 우리는 뭐 이렇게 말하다가 버벅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놈의 AI는 버벅도 안 돼. 왜냐하면 충분히 훈련을 받아가지고 정말 능숙하게 연설하고 정말 말귀도 잘 알아듣고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자, 먼저 시소러스부터 볼게요. 유사어 사전. 얘는 유사도에 따라서 단어들을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사전을 보고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말로 설명도 나오지만 사실은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 자동차는 뭐 4륜 자동차로 뭐뭐뭐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단어들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사전들은 이 형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사한 단어들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아 얘가 이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매우 우리가 새로운 단어들을 배울 때 아주 우리가 친숙하게 했던 방법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보면은 이제 사전에 보면 1번 의미,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배열이. 예. 그렇게까지만 나오지 실제 상황에서 이거를 어떤 의미로 써야 되는지는 사전이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다 정도만 얘기하지 이걸 실제로 사용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되는지까지는 이 시서러스에서는 주지를 않는다. 어쨌든 그러나 유사한 단어들을 제시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준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어떤 관계, 여기 이제 슈퍼 서버디너트 얘기해 있는데 이제 whole part, 그러니까 전체와 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품들 사이에 어떤 상하관계,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 가지고 일반적으로 뭐 전동차는 자동차가 있고 뭐 고카트가 있고 트럭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자동차에는 SUV, 그다음에 뭐 소형차, 해치백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 이제 앞으로 뭐 전기차 뭐 이런 거 나오겠죠.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아마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만든 그 워드넷이라고 있어요. 이게 1985년부터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인터넷상에다가 이와 같은 다양한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는 이제 신조어들이 계속 이제 나오잖아요. IT 가 이제 최근 들어갖고 뭐 더 확산되고 또 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또 수많은 단어들이 또 막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 월드넷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아까 제가 그 시서러스 얘기하고 스태티스틱스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퍼런스 세 가지 얘기했는데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게 이 심발릭 NLP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심발릭 NLP는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접근 방법이랑 좀 다르게 해서 제가 그냥 살짝 갖다 띄워놨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전체 우리 이번 학기 수업을 할 때 두 번째 모듈이 뭐였죠? 추론 리즈닝이었잖아요. 리즈닝. 예. 그때 두 번째 시간에 썼던 그 엑스퍼트 시스템, 그 프로포지셔널 캘큘러스에 기반을 둔 룰로 규칙으로 지식을 표현해서 우리가 어떤 쿼리 질문을 하면 얘가 답을 하는,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룰 베이스, 지식 베이스를, 널리지 베이스를 룰로 집어넣고 룰과 팩트로 구성을 해놓고 거기다가 질문을 던지면 그 룰에 해당되는 룰들이 이제 파이어 된다 그러는데 연쇄적으로 파이어를 하면서 답을 하는, 아마 그걸 했었는데 이 지금 심발릭 NLP가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엘리자예요. 이건 제가 이제 AI 수업을 들을 때 실제로 코딩도 했었는 건데 뭐 되게 간단하니까 밑에 보는 것처럼 if then 룰, 간단한 룰을 이렇게 뭐 프롤로그나 리스크 같은 랭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키보드에다가 런을 시키면 이제 엘리자가 말을 시작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그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해요. 여기 보니까 이제 엘리자가 얘기합니다. Is something troubling you? 했더니 이 you가 이제 당연히 여자겠죠. 말하는 게 men are all like. 남자들은 다 똑같아.
아마 여자분들 아마 이런 말이 많아졌을지도 모르겠는데 화학했더니 얘기 뭐냐면 What is the connection? Do you suppose? 뭐가 연결이 돼 있는데 너 골치 아픈 문제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데 그랬더니 They are always bugging us about something or another. 맨날 뭐 가지고 나를 귀찮게 해. 그랬더니 얘가 Can you think of specific example? 야 도대체 어떤 일인데? 했더니 Well, my boyfriend made me come here. 나보고 여기 오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찬 이렇게 보면 엘리자가 되게 그 심리학적으로 탁월한 사람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이 이면에 보면 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if he or she said I am something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요? Can you explain what made you something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I am unhappy. 나는 불행해.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랬더니 얘기가 뭐냐면 Can you explain what made you unhappy? 그러니까 얘가 사실 남자들이요. 이거 못해요. 반복. 상대방의 감정을 특히 여성의 감정을 그냥 쫓아만 주기만 하면 되는데 딴소리를 해요. 그냥 unhappy하다 그러면 왜 그래? 왜 unhappy하지? 이러면 되는데 왜냐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다가 이제 혼나죠. 예. 말귀 못 알아듣고 그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도 못하고 그래서 공감력이 떨어진다 혼나는데 엘리자 보니까 대단히 공감력이 탁월해요. 근데 사실은 공감력이 탁월한 게 아니라 이면에 이와 같은 룰을 집어넣어서 계속 소위 얘기해서 말꼬리 잡듯이 대화를 이어가는 게 엘리자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리즈닝 베이스드 NLP예요. 근데 얘는 이제 더 이상 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신경망이 있기 때문에. 얘 한계가 있어요. 얘는 왜냐면 미천이 금방 드러나요. 한참 하다 보면 이제 짜증납니다. 왜냐면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둔감한 남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공감력이 탁월한 게 엘리자입니다. 남자가 엘리자만도 못해요. 죄송합니다. 제 남자 너무 비하하는 것 같아서. 근데 사실 우리가 남자들이 좀 공감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면 좀 덜 혼나겠다. 그런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많은 시간을 이 statistical NLP에 우리가 쓸 텐데요. 여기에도 이미 이제 우리가 쓰는 빅데이터 분석에서 쓰는 이제 기법들이 여기서 좀 나타납니다. 자, 80년대부터 이제 90년대까지 소위 얘기해서 통계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냐면 인터넷이 이제 세상에 막 나타났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인터넷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와 같은 브라우저가 없었고요. 그냥 다 그때는 윈도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했냐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을 잘 몰랐어 가지고 우리 지도 교수님이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님하고 서로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서로 이제 작성한 요새 같은 구글 닥 쓰면 되게 쉬울 텐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여기 논문을 보냅니다. 지금은 뭐 이메일 보내듯이 너무나 쉬운 건데 그때는 되게 신기했어요. 야, 이거 파일이 막 저로 날아가? 그러면 이제 가면 또 이렇게 오고 왔다 갔다 이런 걸 보면서 대단하다. 그랬는데 이제 뭐 넷스케이프 뭐 오래된 거죠. 뭐 익스플로러 이런 게 나오면서 인터넷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니까 거기에 뭐가 등장을 하죠? 수많은 텍스트가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사실 우리 NLP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뭉치가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코퍼스가 말뭉치라고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그냥 문장들, 뭐 문단, 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이 하나의 코퍼스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한테 매우 다양한 텍스트들이 물론 그 안에 뭐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내추럴 랭귀지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텍스트니까 물론 이제 이미지나 동영상도 또 다른 우리 표현 방법이니까 그 자체도 뭐 언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말과 글, 이러잖아요. 텍스트. 우리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난 텍스트들이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매일매일 매 초마다 어마어마하게 인터넷상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지금 다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고 이게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데이터가 뭐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숫자적인 데이터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텍스트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SNS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수많은 글들, 그 댓글이든 뭐 상품평이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안에서 고객의 니즈를 읽고 도대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는 것인지 또 심지어는 다음에 무엇을 살 마음이 있는지 그래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기회들이 그리고 그게 단순하게 그냥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느냐? 데이터 월, 데이터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전쟁에 뛰어들지 않는 기업은 미래에 별로 비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요새 특강을 할 때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사는 데이터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제조업인데 뭐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그러죠. 귀사는 비전이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네요. 물론 이제 탁월한 어떤 특허 기술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주가가 안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데이터 자산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 역량이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는 누가 어떤 데이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코퍼스를 정말 제대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안에 있는 피처들,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CNN을 하면서 어떤 복잡한 이미지 속에 또는 영상 속에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필터를 사용해서 먼저 피처, 특징들을 찾아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CNN이 NLP에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 RNN은 단어의 순서 때문에 단어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RNN이 다음 주에 이제 더 본격적으로 보시겠지만 오늘도 많은 이제 예제가 나오겠습니다만은 NLP에서는 단어의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RNN이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안에 어떤 피처 뭐 왜냐하면 똑같은 그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행간을 읽어라라고 했을 때 그 행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피처입니다. 그래서 먼저 피처를 먼저 엑스트랙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경우로 다양한 차원에서의 피처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감정도 읽고 의도도 읽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논문들을 보시면 CNN을 NLP에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코퍼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컬렉션 오브 텍스트의 집합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 앞에는 위키피디아도 있고 구글 뉴스도 있고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뭐 카카오, 네이버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들이 널려 있다. 그래서 아까 데이터 전쟁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작년에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뭐냐면 플랫폼 업체들 간의 데이터 전쟁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하고 지금 페이스북하고 둘이서 이제 데이터 전쟁이 일어났는데 애플 기기에 페이스북 어플이 있을 때 만약에 애플에서 그 페이스북에 있는 페이스북에서 애플 iOS의 상에 올라가 있는 어떤 사용자의 댓글을 가져가고 싶을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오너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거 내가 이거 가져가도 돼요? 과거에는 그냥 가져갔는데 이제는 꼭 사용자들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매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한 75% 정도가 노 한대요. 나 이거 너 못 줘.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그 데이터를 왜 가져가죠? 맞춤형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글을 썼는지에 대한 거기서 그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광고를 싫게 함으로써 뭔가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 자체를 iOS가 일단 차단을 한 거죠. 그래서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애플은 그런데 어떨까요? 애플은 지네 거니까 마음대로 가져가겠죠. 예, 그랬더니 이제 서로 이제 뭐 애플은 나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서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뭐냐면 애플이 독점하려고 저런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계학적 관점에서 NLP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특히 그 자연어 처리할 때 텍스트 마이닝을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토커나이제이션이에요. 여기 토커나이제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말 있잖아요. 보통 문장을 가장 기본적인 단어로 잘라주는 겁니다. 영어는 대단히 이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쭉 단어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안에 단어와 그 다음에 더와 같은 뭐 정관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맞춤표 부호, 그 다음에 띄어쓰기 이런 것만 분류를 하면 여러 토큰을 금방 분류해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NLP 라이브러리 그 NLTK에 가서 보면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그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분류해주는 그래서 다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좀 복합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언어 체계에서는 토커나이제이션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단어가 보면 거기에 점이어 접두사 뭐 그다음에 그 부사 조사 막 이런 게 많이 붙었어요. I가 I am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내가 붙어 있거든요. 단어가. 예. 그다음에 말했다, 말한 적이 있다. 그다음에 뭐 상징적, 뭐 상징적인 뭐 이렇게 해서 단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단순한 토커나이제이션 기법으로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morpheme, 형태소 분석을 해줍니다. 우리나라의 언어에 맞게 단어를 가장 의미가 있는 최소 단위로 예, 어, 내가 했다, 했었다. 의미가 다르죠. 했다하고 했었다하고 미닝이 다릅니다. 그래서 had,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쪼개줘야 돼요. 이게 형태소 분석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것이 형태가 됐든 형태소가 됐든 토큰이 됐든 기본적으로 여러 문장이 있으면 문장을 개별적인 단어로 왜 word가 단어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 NLP의 핵심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최소 단위의 단어로 쪼개주는 작업 이게 토커나이제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하는 이 프리프로세스 펑션이 바로 토커나이제이션을 아주 단순한 예인데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텍스트가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이걸 이 코퍼스에서 이렇게
0, 1, 2, 3, 4, 5, 6, 7, 8, 6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다 이제 분리 작업을 한 거죠. 여기 스페이스 빼서 you 따로, say 따로, goodbye, and, I, say, hello, 점, period까지 해서 몇 가지가 있죠. 여기 7개 워드로 토커나이제이션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줍니다. 예, 근데 say는 2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2번 나타나 있죠. 이렇게 예, 같은 단어가 2번 나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word to id는 각 단어에다가 인덱스를 붙여준 것이고 id to word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단어를 이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자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코퍼스가 있으면 이와 같은 텍스트가 있으면 이것을 프리 프로세싱을 해서 이러한 코퍼스 형태로 만들어 준다.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토커나이제이션 하는 프로세스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가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입니다. 벡터라이제이션인데 자, 벡터라이제이션은 뭐냐? 자, 단어를 숫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벡터 형태로 1차원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단 한 단어를 벡터로 표현한다. 그 벡터의 엘리멘트가 몇 개, 몇 차원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상황에 따라서 뭐 5개로 표현할 수도 있고 6개 엘리먼트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벡터 형태로 표현한다. 예. 그리고 그 벡터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밑에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단어 가방 보통 이제 bag of words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델을 보면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다르다. 이러한 이제 문장이 있으면 이 bag of words 모델에서 뭐냐면 각각의 이 형태소 분석해서 다 의미 있는 단어를 쭉 이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번호를 붙입니다. 0, 1, 2, 3, 4 이렇게 9까지. 예, 9까지 이렇게 붙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벡터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0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요. 가는 두 번째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01, 0000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이게 벡터라이제이션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당되는 인덱스 빼고는 나머지가 다 뭐죠? 0입니다. 즉 있으면 스파스 벡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의미 있는 값인 하나고 의미 없는 값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자, 여기는 이 문장은 단어가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벡터 사이즈가 작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10,000개 정도에 대한 어떤 단어로 어휘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사이즈가 벡터 사이즈가 10,000이에요. 그러면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0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적인 bag of words 모델은 기본적으로 계산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댄스 벡터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벡터의 쉐입, 사이즈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어떻게 단어를 표현하는지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자, 디스트리뷰셔널 하이파스스 분포 가설인데요. 자, 분포 가설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단어가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또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몇 개의 단어들이 같이 사용이 되는 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같이 사용되는 다른 단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어떤 형용사 또는 동사의 의미가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셔널 하이파서시스의 의미는 뭐냐면 단어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두 단어가 의미적으로 유사할 경우에 이들이 동일한 상황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걸
가설로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NLP에서는 기본적으로 뭐냐? 만약에 이들이 같이 많이 사용되는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라고요? 이들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무엇을 찾냐면 두 단어가 얼마나 가까운가. 즉 무슨 얘기냐면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자, 같은 상황이라는 건 좀 이따가 이제 컨텍스트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뭐냐면 이게 한 문장 속에서 다른 문장이 아니라 동일한 문장 속에서 얼마나 근접하게 배열이 돼서 사용이 됐느냐. 뭐 이런 거로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두 단어의 의미가 의미적으로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이들이 더 가깝게 이렇게 분포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접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게 이 디스트리뷰셔널 하이파서시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컨텍스트의 의미가 뭐냐? 자, 모든 의미는 컨텍스트 디펜던트하다.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컨텍스트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단어를 옮기게 되면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이 단어에 전, 후에 사용된 그 단어들과 함께 바라보게 되면 즉 여기서 얘기하는 상황은 컨텍스트는 뭐냐면 한 단어의 전후에 배열되어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윈도우 사이즈가 2면 이와 같은 내 앞에 있는 두 단어, 뒤에 있는 두 단어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굿바이의 컨텍스트. 어떤 단어의 컨텍스트는 뭐라고요? 전후에 존재하는 배열되어 있는 다른 단어들을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굿바이가 you say와 and I 사이에 있는 경우와 또 다른 문장에서 있는 경우와 이게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우리가 굿바이를 할 때 행복한 굿바이가 있고 일상적인 굿바이가 있고 아주 슬픈 굿바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슬픈 굿바이냐 행복한 굿바이냐 이건 어떤 상황에 이 단어가 나타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전후 앞뒤에 있는 단어들과 함께 보고 의미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컨텍스트가 달라지면 이 굿바이에 또 동일한 단어지만 다른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만약에 앞뒤에 있는 단어가 이러면 요거는 행복한 굿바이 98%, 요 단어랑 되어 있으면 행복한 굿바이 40몇 프로 요렇게 의미를 이해하는 게 이 컨텍스트의 이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텍스트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입니다. 동시 발생 행렬 뭐 굳이 번역한다면 어쨌든 이 COM 코어 어커런스 매트릭스는 뭐냐면 자, 이와 같은 문장이 있을 때 이게 아까 얘기했던 코퍼스죠. 각각의 단어별로 이 단어와 바로 인접해 있는 이 경우 이제 윈도우 사이즈 1이라고 치게 되면 이 경우 보세요. 다른 건 다 0인데 C가 바로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010001 이게 뭐냐면 U라는 단어의 컨텍스트예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되겠어요? 001 0000 왜? C는 그 다음에 나는 굿바이 한 장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전후 앞뒤로 한 자씩 우리가 컨텍스트를 정의한다. 그러면 say는 보세요. say는 you도 앞에 있고 굿바이도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한 번 더 나타냈네요. 그러니까 I가 앞에 있었고 hello가 뒤에 있었다. 그래서 say의 컨텍스트는 101011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앞뒤로 이건 보니까 한 자씩 보는 거래요. 예, 다음에 나오는 한 자씩 봤을 때 그러니까 right hand side에 있는 단어 하나만을 우리가 컨텍스트로 정의를 했을 때 U는 010001, say는 10101001 이렇게 되고 예, 이런 식으로
각 단어별로 컨텍스트 정의를 이 코어 오커런스 매트릭스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에이트 코어 매트릭스는 말뭉치를 주고 윈도우 사이즈를 주면 이처럼 코어 오커런스 매트릭스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코어 오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들어고 나면 이 자체는 그냥 이와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동시에 인접해서 나타났구나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이 코어 오커런스 매트릭스 상에는 이 벡터를 보고 이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이 사용되느냐, 즉 의미가 같이 있는, 의미가 유사한 단어냐 안 단어냐를 각각의 코어 오커런스 매트릭스 상에 나타나는 이 벡터들 사이의 거리 또는 방향성을 보고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코어 매트릭스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코사인 시밀러리티인데요.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두 벡터 사이의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데, 유사도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왜냐하면 각각의 벡터는 여러 개의 차원을 나타내기 때문에, 즉 축이 여러 개예요. 예, 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같은 방향으로 방향성의 유사성, 그 다음에 동일한 방향이라도 얘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 이 크기,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과 매그니튜드 두 가지로 시밀러리티를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시밀러리티는 이와 같이 요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요. 아래 이 좌표를 보세요. 지금 보면 두 점 A와 B 사이에 그러면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와 같은, 자, A는 좌표가 여기 있고 B는 좌표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얼마나 둘이 방향이 차이가 나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가차원에 가까울수록 더 유사한 것이죠. 그걸 뭐냐면 코사인으로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이 각도가 바로 뭐냐면 얘가 둘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사인이 각도가 좁으면 좁을수록 뭐죠? 둘이 유사한 단어다. 이게 코사인 시밀러리티입니다. 그런데 그럴 방향성은 가까운데 그러면 실제로 얘가 얼마나 더 가까우냐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계산을 해야 돼요. 얘는 뭐냐면 실제 떨어져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디스턴스 AB와 디스턴스 A 프라임 B 프라임은 시밀러리티가 달라요. 일단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동일합니다. 왜? 방향성이 똑같아요. 코사인의 각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앞에 있는 디스트 AB가 뒤에 있는 디스트 A 프라임 B 프라임보다 당연히 더 크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보면 얘가 얘보다 코사인 시밀러리티에서는 동일하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에서는 오히려 A와 A 프라임과 B 프라임이 더 유사하다,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바로 이 코사인 시밀러리티 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현이 되고요. 아까 만들었던 우리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이 텍스트로 코퍼스를 만들어서 요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U와 I 사이에 얼마나 유사한가를 계산을 해보면 0.707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에 의해서. 예, 그러다 보면 요 각각의 you say goodbye 요 각각의 단어 사이에 우리가 거리를 계산할 수 해서 랭킹을 매겨보면 이와 같이, 예, 그 U와 우리가 쿼리 U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야 그랬더니 현재는 goodbye가 제일 가깝게 있네요. 그 다음에 I, hello, say, and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단어가 보면 그렇게 이 랭킹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코퍼스 사이즈가 너무 작아가지고 요 정도 가지고 우리가 뭐 차이를 유사도를 계산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방법론상으로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만 하고 좀 쉴게요.
요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매우 간단한 유사도 계산인데 이미 아마존 그다음에 넷플릭스 와 같이 고객에게 사용자에게 추천을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간단하지만 코사인 시밀러리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지능적으로 고객들에게 이 책을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이 영화 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걸 이제 user based collaborative filtering인데요. 이거 보통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user based, 사용자와 사용자 사이에 어떤 유사한 사용자들을 유사도를 비교를 해서 이제 다른 사용자, 유사한 사용자들이 관심이 있는 아이템을 추천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기 A, B, C, D, E, F 6명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넷플릭스에 보면 이렇게 영화들이 있는데 영화들에 대해서 같이 평점을 매겼어요. A라는 사람은 라라랜드를 제일 좋아했네요. 예, 패러사이트는 아직 안 봤어요. B는 되게 인색한 사람이네요. 근데 패러사이트는 되게 높은 점수를 주고 나머지는 그냥 별로 안 좋은 점수 줬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평점 데이터가 있을 때 B하고 D하고 사이에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0.84로 매우 높게 나옵니다. A, B와 D 사이에. 자, 이때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즉 영화를 동시에 다 봤을 경우만 계산을 하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봤을 경우에는 시밀러리티에서 뺍니다.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놓고 나서 보니까 B하고 D는 되게 유사한 사용자야. 자, 그런데 보니까 B는 라라랜드를 뭐 봤긴 봤어요. 봤는데 평점을 1밖에 안 줬어요. 그러면 D라는 사람한테 라라랜드를 추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이거 인공지능 담당자라고 하면 D한테 라라랜드는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렇게 좋은 점수 안 줬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라라랜드에 무려 5점이라는 평점을 줬다. 그러면 무조건 D에다가 라라랜드 보세요. 라고 아마 추천할 겁니다. 왜? D와 유사한 B가 라라랜드를 좋아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간단한 형태지만 매우 효과적인 컬래버레이티브 필터링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유저 베이스트, 사용자 기반 협업 필터링 방법론인데요. 이와 같이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간단하지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 우리가 그 코어커런스 매트릭스 동시 발생 행렬을 가지고 단어 사이의 유사도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같이 등장했기 때문에 두 단어가 유사하다라고 보는 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관사 더와 car 두 단어가 동시 발생하는 상황을 보면 문장 중에 the car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drive라고 하는 단어하고 car하고 보면 car하고 drive 사이의 관계가 유사도가 the car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동차가 뭐 the car is broken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car하고 drive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단순하게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유사도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했을 때에는 왜곡된 분석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러면 해결을 하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Point Wise Mutual Information PMI 척도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분모에 각각의 단어의 발생 빈도에 따른 확률을 넣어요. 예, 일종의 페널티죠. 얘가 만약에 많이 나타나면 이게 나타나게 되면 이게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유사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을 얘가 페널티를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PMI는 그 두 개의 단어 사이의 유사도를 자연로그 2에다가 PXY,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할 확률을 PX 곱하기 PY로 나누어 줍니다. 예, 우리 이제 코어커런스 매트릭스에는 좀 변형을 해야 되겠죠? 전체 이게 확률이니까. 예, 전체 단어 수에서 동시에 발생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각각의 발생 단어 수는 뭐냐면 그 문장 전체 단어 개수 중에 이 단어가 발생한 그 경우수 하면 각각 여기 PX, PY, PXY 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PMI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단점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했었던 전체 문장의 사이즈가 이게 만이다. 엄청나게 큰 문장이죠. 단어도 많은데 여기에 더는 1000번, 카는 20번. 왜냐하면 워낙 더는 카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에서도 많이 나타나겠죠. 예. 그 다음에 드라이브가 10번, 그 다음에 더와 카가 동시에 발생한 게 10번, 그 다음에 카와 드라이브가 동시에 발생한 건 5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PMI로 계산을 하게 되면 카와 드라이브가 훨씬 더 유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PMI가 조금 전에 보셨던 코사인 시밀러리티의 단점을 얘가 해결을 해주는 그러한 측정 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PMI 척도에는 문제가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 있을 때 이게 CXY가 얘가 0이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이너스 값은 취하지 않고 0보다 항상 커야 되기 때문에 0 PMI 중에 맥시멈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면 0이가 나올 거고요. 예, 얘가 양수면 항상 이 값으로 리턴이 되니까 이걸 이제 포지티브 PMI 양수값만 취하겠다. 그래서 PPMI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PPMI 파이썬 펑션이 되겠고요. 이 펑션을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PPMI 매트릭스를 그립니다.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그 U와 say 단어 사이에 이 PPMI 유사도를 보니까 1.807 이렇게 각각 나온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스태티스티컬 NLP에서의 마지막이 이 디멘셔널 리덕션 차원 감소, 차원 축소 근데 일단 그냥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벡터로 그 유사도를 그 비교를 할 때 보면 벡터의 디멘션이 워낙 축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축 중에 안 쓰는 축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표현을 1, 0, 0, 0, 0, 0, 0, 뭐 0, 1, 0, 0, 0, 0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트릭스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실제로 계산을 많이 안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디멘셔널 리덕션인데 여기 보시면 2디멘션에 보면 점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굳이 이렇게 2디멘션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라인 하나로 1디멘션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점들이 이 라인과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유사도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처 엑스트랙션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디멘션 중에서 의미 있는 디멘션만 우리가 뽑아내는 자 그래서 요 디멘셔널 리덕션 방법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컨버루셔널이 했던 필터를 사용해서 피처 엑스트랙션 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CNN을 NLP에도 활용할 수 이런 것 때문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특이값 분해 방법인데요.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여기서 Singular라고 하는 값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한 차원의 그러니까 차원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특이값이 뭐라고요? 각각의 차원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값이 싱귤러다.
자, 그래서 원래 X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매트릭스가 보면 여기 스파스 매트릭스, 즉 그 0 대부분의 엘리멘트들이 다 0이고 일부만 의미 있는 뭐 1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얘를 USV 트랜스포스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이게 이제 조금 대각행렬과 직교행렬과 그다음에 대각행렬, 그다음에 직교행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뭐 다시 예전에 매트릭스 대학 그 수학 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요 대각선이 전부 다 1이고 나머지는 0인 게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요. 이 직교 행렬 매트릭스는 뭐냐면 그 QT 곱하기 Q는 항상 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나오는 경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 매트릭스는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죠. 얘는 얘 트랜스포스 매트릭스랑 곱하면 이와 같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직교 행렬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는 특별히 이 센터에 있는 값은 뭔가 값을 가지고 이게 꼭 1일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0인 경우를 다이애고널 매트릭스라고 부른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특이값 분해는 뭐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특이값이에요. 이 특이값에 이 대각선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이게 이제 싱귤러 밸류인데 싱귤러 밸류가 제가 뭐라 그랬죠? 각각의 여기서 얘기하면 칼럼이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0부터 99까지 큰 값부터 작은 값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요 칼럼의 중요도 순서로 싱귤러 값을 배열을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배열은 오리지널 워드 벡터에 있는 이 칼럼 순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여기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인덱스로 되어 있는 게 이쪽으로 오면 이게 X, Y, 뭐 Z 이렇게 쭉 축인데 이쪽으로 오면 축이 완전히 의미가 뒤바뀌어 버립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매트릭스를 새로 배열을 하는데 이쪽 이 싱귤러 밸류가 들어가 있는 이 매트릭스는 이 대각선 방향으로 뭐라고요? 각 칼럼의 중요도 순서로 이 칼럼이 배열돼서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중에서 상위 5개 칼럼만 가지고 우리가 유사도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자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없애버려요. 그러면 칼럼이 5개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오리지널 U 매트릭스의 칼럼이 이렇게 5개만 나타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전부 다 0이 아닌 non-zero value가 여기에 배열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제로 그러니까 지로 밸류들 0인 값들이 이쪽에 분포가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싱귤러 밸류에서 중요한 칼럼 축만 일단 뽑아서 U 프라임으로 축소를 하고 그와 반대적으로 이쪽 잘라져 있는 쪽에서의 하단에 있는 이 로 값들은 여기서 잘라내 가지고 U 프라임, S 프라임, VT 프라임 이렇게 하면 그게 거의 오리지널 매트릭스와 유사하게 된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 이 워드 벡터에 이 칼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칼럼들의 대다수의 값들이 0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덴스 매트릭스, 즉 무슨 얘기냐면 0이 아닌 값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매트릭스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계산을 적게, 유사도 계산을 할 때 계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느냐? 특이값 분해에 의해서 싱귤러 밸류 값을 찾아낸 다음에 이 값들을 보고 칼럼을 축소시켜서 이와 같은 U 프라임으로 만들어낸다. 얘는 이제 부수적인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원래 X 매트릭스를 U 프라임으로 어떻게 쪼개주느냐라고 하는 게 이 싱귤러 밸류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원래 이제 이 코퍼스 파일이고요. 네, 코퍼스 벡터죠.
얘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PPMI를 계산을 해서 PPMI를 계산을 해가지고 W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뭐 여기 보시면 1.807 뭐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 다 0.00000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얘와 얘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때 이와 같은 000 값을 빼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USV로 SVD 즉 특이값 분해로 쪼갭니다. 예, 쪼개면 값이 이게 댄스 매트릭스로 이렇게 바뀌어요. 예, 댄스 매트릭스 이렇게 바뀌면 여기에서 이 위의 부분만 우리가 일단은 U 프라임으로 뽑아냅니다. 예, 그래서 이 중에서 S 매트릭스 사이에 여기 보니까 두 개가 커요. 그래서 요 두 개의 값만 일단 우리가 뽑아냅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U 매트릭스에서 이 앞에 걸 빼고 두 개를 뽑아내면 이게 U인데요. U는 값이 이렇게 나오고 Say는 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U와 Say가 처음에는 이게 U잖아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이 값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축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대입이 돼요. 예. 대입이 되면 이제 여기 포지션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요 각각의 단어들 사이의 거리가 아까랑 다르게 U가 굿바이, 굿바이는 헬로우랑 이렇게 인접하게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계산도 실제로 UVD 이렇게 USV로 특이값 분해를 한 이후에는 두 개의 축으로만 이렇게 계산을 해도 매우 유효한 실제로 의미상으로 보면 and라고 하는 건 굳이 뭐 그렇게 같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U 굿바이가 상당히 뭐 이 자체도 보면 사실 U하고 say라고 하는 게 더 근접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데이터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가깝게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hello와 goodbye 이 두 가지 다 인사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 사이가 아까보다는 훨씬 더 근접하게 나온 걸 보면 이 SVD 방법이 그래도 통계학적 접근 방법에서는 아까 봤던 PMI나 PPMI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서 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값들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태티스티컬 NLP에서는 그 펜 트리 뱅크 데이터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유펜 대학,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이 PTB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이제 말뭉치인데 이 말뭉치들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코퍼스의 사이즈가 보니까 929만 아닌가요? 92만 9,589 엄청나게 한 100만 정도 단위가 되는 건데 그중에서 우리가 10,000개 정도의 이 단어만 이렇게 뽑아 가지고 PPMI 계산을 쭉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렸더니 아까 우리가 이 말뭉치 즉 You say goodbye and I say hello 즉 대단히 작은 텍스트로 구성된 코퍼스를 사용했을 때에 뭐 요 정도 단어가 되게 적으니까 그런데 10,000개의 보캐블러리를 PTB에서 뽑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쿼리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U와 비슷한 단어들 탑 5만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I, we, anybody, do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year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야? 봤더니 month, quarter, earlier, last, third 이렇게 나오고 자동차, car와 유사한 단어가 뭐야? 그랬더니 luxury, auto, vehicle, car, stroke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단어 말뭉치 사이즈가 커지니까 단어가 커지니까 유사한 단어를 찾는 그런 결과물도 훨씬 더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단어들로 이렇게 뽑아주더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통계학적
그 이제 NLP에서는 말뭉치를 가져다가 단어와 매우 빈번하게 동시에 사용이 되는 그러한 단어들을 코어커런스 매트릭스 기준으로 할 수 있고 PMI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PPMI 기준으로도 할 수 있는데 코퍼스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의미상으로 근접한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준다. 이게 스태티스티컬 통계학적 NLP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RNN 기반의 NLP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인퍼런스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말 그대로 주어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퀘스천 마크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가를 알아맞추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you question mark goodbye and I say hello 점 이런 말뭉치가 있다. 매우 작은 말뭉치죠. 이 말뭉치가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타겟 위치에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맞추냐면 컨텍스트, 즉 이 단어 앞 뒤에 있는 단어 한 개씩 또는 윈도우 사이즈가 2라면 2개씩 뽑아서 이렇게 인풋으로 줍니다. 그러면 얘가 다음과 같이 확률 분포표를 줍니다. 당연히 얘가 똑똑하다면 여기가 say라는 단어가 가장 높은 확률로 이건 아마 say일 확률이 98%, 나머지 이제 뭐 you, good, and I, hello 점 요거는 좀 더 낮은 확률로 이렇게 나오도록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인퍼런스 베이스드 어프로치고요. 이 방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WT 어떤 T 위치에 있는 이걸 뭐 이제 타임 위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순서상의 위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로 단어의 순서상의 위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주가라고 그러면 이게 아마 템포럴한 의미가 같죠. 시간 순서. 여기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에 대한 순서인데 우리가 WT라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만약에 우리가 추론하고자 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컨텍스트, 즉 전후에 있는 WT-1 후에 있는 WT+1 이 두 단어를 주고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달리 표현하면 이와 같은 조건부 확률. 그래서 probability of WT given WT-1, WT+1. 만약에 윈도우 사이즈가 1이면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컨텍스트를 표현하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우리는 앞에 나온 선행 두 워드 단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는 목표 단어의 확률은 이 단어일 확률은 앞에 있는 두 단어가 발생이 됐을 때의 확률로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정답과 이제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loss 펑션을 항상 계산을 하는데 loss 펑션은 우리가 했던 이 loss 펑션 즉 마이너스 우리 얘기했던 이 loss 펑션 하면 소프트맥스 펑션에 보면 정답 TK감이 로그의 YK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답이면 TK가 뭐죠? 무조건 1입니다. 1. 나머지는 뭐죠? 다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 특정 단어,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어떤 특정 단어의 확률값만 앞에다 로그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하면 결국 이거는 전체의 loss 펑션의 값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우리가 관심이 있는 WTK의 어떤 특정 값
정답에 해당되는 각 외에는 나머지는 다 제로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합을 해도 그건 어차피 합산에 가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정답과 그 정답 우리가 계산하는 확률과 여기에 해당이 되는 확률 뭐라고요? 1. 그렇죠? 예, 그 차이기 때문에 1 곱하기 요 실제로 우리가 계산한 확률값 결국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로그 P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개념이 임베딩입니다. 임베딩. 그래서 워드 임베딩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죠? NLP에서는 단어를 숫자로 표현한다. 특별히 벡터로 표현한다. 그래서 벡터라이제이션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이 여기 임베딩의 의미는 워드 임베딩의 의미는 뭐냐면 벡터를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단어 하나가 있으면 그 단어의 대응이 되는 벡터, 걔를 이제 워드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사진을 보면 칼라 사진은 세 장의 채널로 우리가 RGB 채널로 우리 이렇게 나타내듯이 단어도 숫자의 집합으로 벡터 값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그 각각의 벡터에 있는 존재하는 값들이 어떤 인간이 그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미를 숫자로 얘가 인식을 하게 된다. 예.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컴퓨터에서는 어차피 비트, 바이트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숫자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표현할 때는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숫자 자체가 뭐 45, 60은 의미가 없지만 만약에 자동차의 속도가 45km다. 시간당 45km다. 그러면 이 45라고 하는 숫자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미가 있죠. 그냥 45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게 자동차 속도가 45km 그리고 60km 그러면 여러분이 두 개를 비교도 할 수가 있고 얼마나 빠른가 느린가 그 다음에 숫자 하나로만 봐도 여러분이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목적지까지 거리가 뭐 150km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시속 60km로 달리고 있다. 그러면 얼마 후에 도착을 할까? 이런 거 계산할 때도 이 숫자가 대단히 의미가 있듯이 단어를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그 벡터 자체가 우리는 그거를 이해는 하지 못지만 컴퓨터는 그 숫자의 조합을 가지고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옷 사러 가면 또 옷의 사이즈 이게 44 사이즈냐 55 사이즈냐 66 사이즈 여성복 같은 경우에 그거 보면 이제 그 옷의 사이즈를 보고서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떤 정도 몇 킬로 정도면 뭐 그것을 입어도 된다 뭐 이런 의미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인베이딩의 핵심은 시멘틱스 단어의 의미를 계량화하는 것이 인베딩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본다 이 C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 단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컴퓨터는 몰라요.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 여러 번 나타나겠죠. 그러한 말뭉치 속에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뭐로 표현한다고요? 벡터로 표현을 하겠다. 그러면 그와 유사한 말뭉치를 주었을 때 이 단어가 필요한 위치에 우리가 만약에 C가 필요한 위치에 단어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워드 임베딩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위치의 추론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는 C가 들어갈 확률이 98%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망을 하면서 워드 임베딩과 같은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신경을 쓴 적이 없어요. 예, 우리는 항상 뭐에 신경을 썼냐면 얼마나 정답의 오차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웨이트를 학습시키냐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더 있냐면 단어를 어떻게 그 웨이트 값으로 표현하느냐에도 관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워드 임베딩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다음 주에 여러분이 워드 임베딩이 뭐지? 라고 할 때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단어를 웨이트 매트릭스로 그러니까 웨이트 벡터로 1차원 매트릭스 벡터로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단어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사용이 되는지를 얘가 그 안에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워드 임베딩을 보고 필요한 시점에 그 단어를 끄집어내서 바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이 단어가 이 위치에는 90몇 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워드 투 벡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워드 임베딩이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 투 벡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유사한, 그러니까 근접해서 위치해야 할 어떠한 공통적인 컨텍스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 워드 벡에 나타나면 단어들이 전부 다 벡터들로 나타났는데 그 벡터들의 유사도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PPMI나 아니면 SVD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했을 때 특이값 분해를 했을 때 유사한 단어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미리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워드 투 벡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구글에서 토마스 밀크로프가 이걸 2013년에 워드 투 벡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까 스태티스티컬 모델은 어떻게 했냐면 보캐블러리 사이즈가 만약에 100만이면 100만 바이 100만 이 휴지 매트릭스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산이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껏 해봐야 이게 너무 크니까 SVD로 특이값 분해로 분해를 해서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설명해 드릴 신경망에서는 뭐냐면 트레이닝 데이터 중에서 일부만 선별적으로 뽑아서 트레이닝 시키고 그 다음 또 배치 뽑아서 트레이닝 시키고 그 과정상에서 어떻게 되죠? 웨이트 값이 계속해서 조정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그 상황에 이 데이터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워드 임베딩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SVD 방법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신경망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워드 투 벡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먼저 단어가 있으면 단어에다가 ID를 이렇게 붙입니다. 0, 2. 그러면 얘는 100000001 아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 단어가 지금 보면 우리가 알기에는 말뭉치는 되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7자잖아요. 7자. 예, 7자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나타내고 그래서 아이디는 이렇게 하지만 원합 익스프레션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이 자체는 얘 아이디의 의미가 있지 실제로 얘의 시멘틱 여기 의미는 전혀 이 안에 없어요. 그렇죠? 얘는 단순히 첫 번째 단어야. 얘는 세 번째 단어야. 라고 하는 거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U라고 하는 단어의 미닝은 이 원핫 익스프레션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U라고 굿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함께 앞으로 사용이 될 건데
유사한 단어들 사이에 뭔가 관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벡터를 발견하는 게 바로 워드2백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U와 굿바이를 이와 같은 원합 익스프레션으로 나타내지 않고 웨이트 벡터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U와 굿바이 이 단어 사이에 존재하는 어떠한 단어를 찾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그 과정상에서 U와 굿바이의 의미를 나타내는 워드 임베딩, 즉 웨이트 매트릭스를 찾는 것도 학습의 하나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풋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와 같은 이 경우에는 이제 you say hello, 뭐 I say hello 이 발명 지장이 되게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단어는 뭐냐면 you는 아까처럼 1000, say는 010000, goodbye는 0010000 이렇게 나타나죠. 예, 이렇게 기본적인 원합 벡터로 나타냅니다. 원합 벡터의 의미는 말 그대로 핫한 놈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다 0. 우리 이제 많이 보셨죠? 원합 벡터 이렇게 인풋 레이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풋 레이어의 노드수는 7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히든 레이어의 개수예요. 히든 레이어가 몇 개죠? 3개입니다. 그러면 요 웨이트 매트릭스는 쉐입이 어떻게 되죠? 7 by 3 매트릭스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히든 레이어가 여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히든 레이어가 3개죠. 그러면 워드 임베딩은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것이 워드 임베딩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워드 임베딩의 벡터로 표현하는데 그 벡터의 사이즈, 쉐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히든 레이어의 사이즈가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벡터가 3축, 3개의 엘리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벡터로 나중에 표현이 될 겁니다. 만약에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5개면 5개의 웨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벡터로 단어들이 워드 임베딩이 결정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게 fully connected 네트워크가 이렇게 나타냈고 심플리파이 버전에서는 7 by 3로 이렇게 웨이트 매트릭스로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제 요 파이썬 코드는 만약에 우리가 100001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저 거기에다가 랜덤으로 해서 쭉 하면 값들이 이렇게 나온다. 이게 7 by 3가 뭐죠? 아까 여기 있던 이 매트릭스 사이즈를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에서 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여기만 1이기 때문에 7 by 3에서 당연히 제일 여기서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칼럼 값만 이렇게 쭉 나올 겁니다. 첫 번째 로우 값만 나올 겁니다. 예, 이 W 매트릭스의 첫 번째 3가지 값만. 왜? 나머지는 다 00000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요 세 숫자가 모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요 첫 번째 단어에 이게 뭐냐면 워드 임베딩입니다. 이건 지금 학습도 전혀 안 했고 랜덤 넘버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그냥 지금 아무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자체가 바로 이 첫 번째 단어의 워드 임베딩이 돼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코퍼스 파일의 첫 번째 단어가 즉 U죠, U. U가 이렇게 100001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7 by 3 매트릭스를 곱했는데 얘가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죠? 이 첫 번째 웨이트 맥스리트의 첫 번째 로우가 바로 H값, 즉 인풋 레이어의 그 웨이트 매트릭스 계산했을 때, 즉 히든 레이어 3가지 노드의 값이 뭐냐면 첫 번째 웨이트 맥스리트의 첫 번째 이게 행입니다. 첫 번째 로예요.
그럼 만약에 두 번째 단어 0, 1, 0, 0, 0, 0, 0 아까 이 경우에는 say죠. say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매트릭스의 몇 번째 값이 오죠? 두 번째로. 자, 그렇게 보면 나중에 학습이 다 되고 난 다음에 학습된 이 W 이 자체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각각의 단어의 워드 임베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각각의 로가 요거는 첫 번째 단어의 워드 임베딩, 즉 U의 워드 임베딩, 얘는 say의 워드 임베딩, 얘는 hello의 워드 임베딩,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 열에 나와 있는 이 나머지 것들은 뭐냐면 지금 얘가 뭐라고요? 첫 번째 단어의 워드 임베딩, 얘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얘는 뭐죠? 당연히 우리 맨 마지막 그 단어가 뭐죠? 피리오드. 걔도 하나의 토큰이니까. 예. 이렇게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표현을 할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시바우 모델을 씁니다. 그래서 continuous back of words 이렇게 써서, 자, 인풋이 윈도우 사이즈가 2인 경우에 컨텍스트는 선행 두 단어, 후행 두 단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모델은 어떻게 하냐면 얘의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인풋 값으로 사용을 해서 여기다가 히든 레이어와 연결을 시켜서 매트릭스 계산을 하고 최종적으로 요 사이에 들어갈 단어는 이 단어예요 라고 추론을 하도록 만드는 게 시바우 방법론이고, 거꾸로 역으로 하는 스킵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킵그램은 뭐냐면 어떤 목표 단어가 있을 때 이 목표 단어 앞에 두 단어, 뒤에 두 단어는 이런 단어일 거야 라고 예측을 하는 게 스킵그램 모델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서가 좀 뒤바뀌었죠. 인풋과 아웃풋 값이 뒤바뀐 게 이 continuous back of words 모델이에요. 자, 우리는 스킵그램 모델을 쓰지 않고 이 실버 모델을 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자, you say goodbye, I said hello. 이 중에 단어 하나가 이제 앞단어고 이게 뒷단어다. 예. 예, context with two words. 그러니까 윈도우 사이즈가 1이에요. 예, 1이기 때문에 앞단어 하나, 뒷단어 하나. 그러면 여기에 값이 들어오고 뒤에서 단위 들어오면 히든 레이어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각각을 계산을 한 다음에 평균 값을 내줍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윈도우 사이즈가 2라서 단어가 4개가 들어오면 4분의 1. 예, 그냥 심플하게 산술적으로 평균을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후에 있는 히든 레이어 개수에 따라서 쭉 계산을 해서 아웃풋 레이어는 항상 1/7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요 각각에 나와있는 요 위치가 확률, 그러니까 유일 확률, 세일 확률, 굿바이가 할 확률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 모델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첫 번째 인풋 레이어와 히든 레이어 사이에 웨이트 매트릭스인데, 이 인풋 이 벡터의 어떤 특이함, 즉 원핫 벡터이기 때문에 그 원핫에서 원이 위치하는 해당 로가 바로 뭐냐면 해당 단어를 나타낸다. 이 웨이트 매트릭스의 각각의 로에 있는 요 3개, 이 경우에는 이제 히든 레이어가 3개였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 3개의 웨이트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단어의 미닝을, 의미를 나타낸다. 이걸 뭐라 그랬죠 아까? 워드 임베딩. 학습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웨이트에 나타나는 각각의 로는 뭐다?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워드 임베딩이다. 자, 우리가 이해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표현하면
각각의 단어가 들어와서 여기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닷 오퍼레이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책이 1권, 2권 바뀌면서 2권에서는 이제 표현을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인데 닷 오퍼레이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 차이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고 컴퓨테이션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forward propagation을 통해 가지고 단어를 쭉 뽑아내 봅니다. 봤더니 인풋 레이어에 붙어 있는 웨이트 매트릭스는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아웃 매트릭스는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왔어요.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샘플은 이제 C0하고 C1 이렇게 한번 넣어봤고요. 예. 그래서 한번 요 forward propagation에 한 번씩 태워봤어요. 왜냐하면 이 두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태워봤어요. 태워봤더니 H0하고 H1이 이제 첫 번째 그 레이어에서 나왔는데 이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내고 다시 요거를 이제 아웃풋 레이어에 던져서 최종적으로 S라고 하는 값을 계산했으니까 얘가 이제 뭐라고요? 각각의 요 두 단어가 들어갔을 때 그 사이에 낄 단어가 이 단어일 확률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여기 지금 소프트맥스 펑션 아직 도입을 집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로 데이터가 이렇게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rward propagation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들어가서 히든 레이어에 튀어서 각각 계산한 다음에 거기에 나온 아웃풋 값을 평균을 내서 요 아웃풋 레이어의 매트릭스 3/7에 곱하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이제 아까는 대입을 안 했는데 소프트맥스 펑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률로 나오게 되면 코렉트 레이블과 차이죠. 자, 코렉트 레이블은 항상 정답인 곳에 1이겠죠. 얘가 1 확률이 1이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요 차이를 아까 봤던 마이너스 로그 이 값으로. 왜냐하면 요거 두 개 곱해봐야 사실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0이니까 필요가 없고. 예. 요렇게 forward propagation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풋 레이어와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사이에 매트릭스 계산을 하는 이 웨이트는 7/3인데 이 아웃 매트릭스에서는 3/7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요 각각의 단어들의 위치를 보면 원합 벡터이기 때문에 요 Win 즉 인풋 레이어와 첫 번째 히든 레이어 사이에 사용이 되는 웨이트 매트릭스의 각각의 로는 요 행은 각각의 위치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나타내는 워드 임베딩이다. 자, 요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도 재밌는 게 보니까 여기는 이번에 반대로 각각의 행이 즉 각각의 즉 칼럼이 뭐로 사용될 수도 있다. 각각의 단어의 워드 임베딩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 예. 왜 그러냐면 여전히 원핫 벡터의 값으로 이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칼럼도 결국 얘가 이 단어를 나타내고 있는 이 단어에 관련된 웨이트 매트릭스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워드 임베딩의 캔디데이트 후보가 될 수도 있다. 예.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워드 임베딩이 있는데 그 워드 임베딩을 어떤 벡터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의미를 정할 수 있을까? 후보는 우선 인풋 매트릭스가 후보가 될 수 있고 아웃풋 매트릭스도 후보가 될 수 있어요. 또는 두 개 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워드 투 벡터 이 그룹에서는 인풋 레이어에 관련된 요 웨이트 매트릭스를 단어의 분산 표현
distributed expression, 즉 word embedding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트레이닝을 어떻게 이제 해봐야 되는데요. 코퍼스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면 you say 사이에 you goodbye 사이에 say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 say와 and 사이에 goodbye. 그래서 컨텍스트는 각각 you goodbye, say and, goodbye I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타겟, 정답은 얘죠. 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이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질문하면 이걸 정확하게 예측하도록 트레이닝을 이렇게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코퍼스가 0, 1, 2, 3, 4, 5, 6, 7, 8 되어 있는데 컨텍스트는 02, 13, 24, 31, 45, 16으로 나타내고요. 타겟은 1, 2, 3 각각에 달아서 1, 2, 3, 4, 1, 5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요 create context target은 일단 똑같이 이렇게 일단 만들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원핫 벡터로 나타내야 우리가 워드 임베딩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각각의 타겟을 다시 7개 위치로 이렇게 컨텍스트 표현을 쭉 다 했습니다. 그러면 타겟도 이렇게 원핫 벡터로,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요 컨텍스트가 0을 1, 0, 0, 0, 0, 1, 2는 0, 0, 1, 0, 0, 0 이렇게 그냥 각각의 값들을 원핫 벡터로 바꾼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컨텍스트를 원핫 벡터로 바꿨고 타겟도 원핫 벡터 포맷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풋 트레이닝을 위한 어떤 데이터 준비는 다 끝났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이 convert 원핫 벡터가 바로 이렇게 변화를 각각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이제 순차적으로 각각의 이제 인풋 값, 첫 번째가 이제 u 굿바이죠. 두 개를 넣어서 얘가 실제로 이제 say를 알아맞추게 하기 위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심플 버전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 심플 시버 요 방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값들을 처음에 초기 값을 할 때 그 랜덤 넘버를 하는데 앞에다가 다시 0.01을 곱해서 각각의 웨이트를 초기 값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다음에 레이어는 인풋 레이어가 두 개가 있죠. 왜냐하면 단어가 두 개씩 들어가니까. 예. 그다음에 아웃풋 레이어가 하나고 히든 레이어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원 소프트 맥스 레이어 하나고 이렇게 구성을 지금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forward propagation을 하면 각각의 이제 레이어별로 요 순서대로 아마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forward를 하면 여기 이제 레이어별 순차별로 하고 backward는 이제 이건 너무 간단한 계산이기 때문에 편미분 값을 어떻게 했느냐 이 backward에서 알아서 해줄 거예요. 자, 요 같은 이제 back propagation에 의해 가지고 계산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여기서 뭐 우리가 그 값을 일단은 이제 에담이라고 하는 그 옵티마이저 우리가 가져와서 한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히든 사이즈가 5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든 레이어의 사이즈가 5개예요. 자, 그러면 워드 임베딩의 그 벡터의 디멘션은 뭐가 되겠죠? 5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각각의 단어를 5개의 웨이트로 그 의미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you say goodbye, I say hello 요게 있는데 요 단어들의 워드 임베딩은 기본적으로 요 히든 사이즈 즉 5개 엘리멘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벡터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쭉 훈련을 시키면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와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you, say, goodbye, and I, hello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걸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뉴럴넷은 이와 같은 벡터로 즉 워드 임베딩으로 you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학습을 시키고 나니까
각각의 단어별로 의미를 이와 같은 워드 임베딩으로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 단어가, 이 각각의 단어가 바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단어의 분산 표현이 바로 이 단어의 의미를 대변한다. 예. 우리는 이 5개의 숫자를 보면 이해를 못하죠. 예. 그러나 신경망은 내부적으로 이 단어들이 이제 만약에 이게 트레이닝이 끝났으니까 이 단어들을 주게 되면 내부적으로 계산을 쭉 할 거 아니에요. 계산을 쭉 하게 되면 이 값을 기본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백워드 프로퍼게이션이 없으니까 이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뭘 나타내죠? U와 굿바이 사이에 say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산했는데, 그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웨이트 매트릭스. 그래서 이 웨이트 매트릭스를 이 단어의 의미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랭귀지 모델인데요. 랭귀지 모델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RNN을 하게 되는 그 의미를 좀 우리가 표현하게 될 건데, 일련의 단어, 순차적인 단어 배열에 어떤 확률 분포를 우리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와 같은 그 순차적인 단어 배열이 실제로 현실에서 나타나거나 사용이 될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랭귀지 모델이다. 즉 you say goodbye는 약 0.092 확률로 얘가 실제로 나타난다. 근데 you say goodbye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은, 즉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 배열이다. 즉 현실에서 사용이 되지 않은 단어 배열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you say를 하게 되면 약 0.092 확률로 그 다음에 goodby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확률이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키보드에 구글에 가서 you say를 했을 때 goodbye라고 하는 단어가 추천이 될 확률이 0.092 라는 겁니다. 이 랭귀지 모델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추론 기반 방법론에서 C-보우 이 방법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가운데 끼인 단어를 예측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랭귀지 모델의 그것을 확장한 것인데, 이 랭귀지 모델의 기본 취지는 뭐냐면 일련의 단어 순서 배열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 분포도를. 그러면 이와 같은 각각의 그러니까 단어 배열에 발생할 확률에 의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다음에 나타날 단어를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건 다시 조건부 확률에 의하면 앞에 이와 같은 선행 단어가 있으면 이와 같은 단어가 날 확률이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을 이게 지금 W부터 이게 순차적인 거니까 여러분 그 체인 룰 생각나시죠? 체인 룰에 의해서 이와 같이 똑같이 베이지안 룰에 의해서 참 이 베이지안 확률 체인 룰 계속 나타나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앞에 이와 같은 단어가 쭉 배열이 됐을 때 다음에 나타날 확률, 단어는 무엇일까를 이제 우리가 추천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건부 확률로 우리가 나타나고, 이 조건부 확률은 실제로 계산할 때 뭐냐면 이와 같은 체인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 건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는 우리가 you 그 다음에 say hello 이 코퍼스 사이즈가 되게 작고 그 윈도우 사이즈도 뭐 하나 둘 그래서 성인돼서 앞둘 단어만 알면 가운데 거를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즉 컨텍스트가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컨텍스트를 받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 만약에
Tom was watching TV in his room. Mary came into the room. Mary said hi to who? 이 단어가 왔는데 여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제 아무리 우리가 학습을 시켜도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탐이라고 답을 하려면 우리가 단어 배열을 어디까지 줘야 되죠? 이 전체를 주기 전에는 우리가 이게 탐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기적과 같은 확률입니다. 만약에 앞에 있는 이 문장 전혀 주지 않고 Mary said hi to who 했으면 여기가 탐이라고 누가 예측을 하겠어요? 자, 이걸 제대로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타겟 단어 전에 나타나는 배열되어 있는 거슬러 올라가는 단어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단어의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무슨 얘기냐? 컨텍스트 사이즈를 더 높이면 높을수록 확률은 높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단어 수가 많아지게 되면 계산이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뤄볼 RNN에서 이와 같은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즉 컨텍스트 다시 정리하면 컨텍스트 사이즈가 적으면 조금과 같은 C-BOW 모델 이런 거를 써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예측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전에 발생된 단어, 거슬러 올라갈 단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쓸 수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해답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RNN에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정리를 쭉 하면 여기 단어가 지금 인플레이에 2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개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위에 사이즈가 훨씬 더 인플레이어의 사이즈가 훨씬 더 이렇게 커지겠죠. 18개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는 100개 단어가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오늘 NLP 살펴보았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 자연어 처리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이론적인 토대를 배경으로 해서 다음 주에 설명이 된 RNN이 기존에 있었던 그 NLP의 장점은 취하고 그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RNN이 NLP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RNN이 자연어 처리를 쉽게 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